형씨, 근데 혹시 진짜 공산당 쪽 위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빨리 엎드려야 이거에 대해서, 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날리고 하지? 이게 굉장히 예술입니다. 하나 더 쏴, 빨리.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청문회 얘기를 제가 듣기로 영화의 대부분 청문회 얘기라고 들었어요. 청문회가 54년에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이제 패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과연 오펜하이머는 정말 후회를 했을까? 그 부분은 있어 보여요. 히로시마는 아니지만 나가사키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회황 같은 게. 오펜하이머는 사실 내면의 어떤 갈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그 당시엔 관리자라는 그런 또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는 어쨌건 사용은 해야 된다라고 계속 네. 얘기를 했죠.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트리니티 실험 처음에 원폭 실험할 때부터 흔들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히로시마에서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걸 직접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은 어차피 질 거였다. 왜 굳이 원자폭탄까지 투하를 했어야 됐느냐. 이건 뭐 다른 책에서 읽은 내용이긴 하지만 소련 당시에 홋카이도를 가져갈 생각을 했었다. 그걸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나가사키까지 떨어뜨리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적인 면, 군사면에서 보면은 뭐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질 그 무렵에 스탈린도 이거 조금 더 미루다가는 극동에서 먹을 떡고물이 없어지겠다 싶어갖고 급히 만주 진공작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일본 자체가 또 문제였죠. 일본의 태도 자체가 히로시마 딱 떨어뜨린 다음에 빨리 이거에 엎드려야 대해서 되는데. 빨리 엎드리면 그나마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러진 않죠. 미국이 기껏해야 원자폭탄을 지금 몇 개 안 갖고 있을 거다. 기껏해야 쟤들 뭐 한두 발 쏘고 그러면은 떨어질 것이다. 견뎌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 천황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보일 정도였으니까 미국은 길게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죠. 하나 더 쏴, 빨리. 그게 되게 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트루만 대통령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믿지를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계 기류의 변화를 스탈린도 아마 느끼기 시작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참 어쩜 그렇게 많은 스파이들이 있었는지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들어간 스파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드러난 사람이 클라우스 푹스. 이런 맨하탄 프로젝트의 비밀들을 빼돌린 수많은 이런 스파이들 우리가 아토믹 스파이, 원자 스파이라고 하죠. 클라우스 푹스는 이 집안이 전통적인 3인주의 집안이었는데 나치가 들어서고 나면서 집안 전체가 탄압을 받죠. 당시 뭐 가족이 고초를 겪다가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하다 보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와 있던 클라우스 푹스가 저 나치 놈들 하면서 분개를 하게 되죠. 재미있는 것이 원래는 그래도 공산당 활동을 하진 않았었는데 클라우스 푹스가 그 당시 영국에서 물리학을 배우던 스승이 막스 보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막스 보른에게 잘 보였어요. 그래갖고 귀화할 때 신원보증을 서줬거든요. 근데 이제 신원보증을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쫙 소집을 해서 사상검증을 꽤 몇 달 동안 합니다. 당연히 그 안엔 진짜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공산당 첩자들에게 포섭이 된 겁니다. 교도소 들어가고서는 기술 네, 배우고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맨하탄 프로젝트가 전문 인력이 모자라니까 영국 쪽에서 일하던 전문 인력들도 많이 초빙해서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때 클라우스 푹스도 같이 합류를 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이제 원자폭탄의 핵심 장치 중에 하나가 분열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으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는데 가장 처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임계 질량 이상만 있으면 저절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임계 질량 이하의 핵물질을 떨어뜨려 놨다가 부닥치게 해서 임계 질량을 넘게 해서 터지는 이 간단한 방식으로 처음에 시도했는데 이건 단점이 있습니다. 합쳐지다가 반응이 먼저 시작이 돼갖고 두 개의 핵물질 요 끝부분에서만 반응이 좀 일어나다가 그 폭발력으로 이게 흩어지면서 불이 좀 붙다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임플로전, 폭발력을 안으로 모으는 그런 장치를 고안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농축이 되는 거네요. 그야말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이것도 간단한 소품은 뭐 편집은 안 하십시오. 핵물질의 아까 그 자발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하나에 맞은 중성자가 다른 걸 많이 때릴 수 있게 그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물질 속에는 원자핵이 듬성듬성 있는데 이걸 갖다가 꽉 뭉치게 하면은 훨씬 더 잘 맞을 거 아니냐. 똑같은 핵물질이어도 이걸 단단하게 압축을 시킬 수 있으면은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인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다. 어쨌든 이게 단단한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방법으로는 이게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폭탄을 이렇게 쫙 깔아 놔갖고 폭발 압력으로 이걸 꽉 누르는 압축을 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잘 폭발력을 모아주는 기술이 폭축 렌즈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뭔지 모르지만 들어봤어. 제가 역전다방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 기술을 만드는데 클라우스 폭스가 큰 공헌을 세웁니다. 핵심 기폭 기술을 아는 찐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스파이였어. 사실 그 기술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웠던 게 이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뭘 한 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련의 과학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신이 있나?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냉전 시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게 트라우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를 발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레오 실라드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그 충격에 빠지게 되죠. 이거 이대로 가면은 지구가 파멸할 수도 있겠다. 자기가 저렇군. 그래서 다시 한번 청원서 쓰죠. 그 당시 막 핵 개발하고 있던 과학자들한테 이 연판장을 돌려갖고 그거 갖고 오펜하이머한테도 서명해달라고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이건 안 돼. 난 동조해줄 수 없어요. 거절을 하는데 그분들은 균형이 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잖아요. 집중된 힘은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그런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졌었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정치학인데. 뭐 연호는 다르겠지만 물리학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미래에 이런 위험한 물건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차라리 모두가 알고 적당히 나눠 가지면서 너네 이거 쓰면 우리도 같이 맞부닥칠 거야 하는 그 동적인 균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동조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붙이고 그리고 적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적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하지? 심지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시대가 달라서 그때는 공산주의에 대한 뭐 경계심이 덜했나? 나이브한 거 맞습니다. 진짜 뭐 안 그렇게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소폭탄 쪽으로 텔러 같은. 네, 텔러 같은 분들이 스탈린은 히틀러와 동급인 놈이야. 이제 우리가 한숨 돌렸으니 우리가 핵을 독점하고 저 스탈린을 이제 없애는데 노력해야 돼라는 쪽으로 간 분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청문회 얘기를 정말로 해보자면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나온 이제 표현들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그는 충성을 다했는데 국가는 그를 버렸다. 저는 그건 너무 평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펜하이머가 스파이 혐의가 있고 뭐 청문회에서 그런 식의 모욕을 당하고 이런 건 당연히 굉장히 비열한 짓이었지만 저는 제가 트루만이었어도 수소폭탄 계획 고했을 것 같고 제가 텔러였어도 고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냉전이 막 시작이 된 거잖아요. 47년에 트루만 독트린 나오고 48년에 베를린 봉쇄 있었고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하고 그리고 그 해 말에 이제 중국이 공산당성이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수소폭탄을 안 만들어? 그 상황에서 오펜하이머가 반대를 했잖아요. 수소폭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이며 거의 뭐 셀럽 수준의 그런 대접을 받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나서서 반대 얘기를 순회 공연을 하면서 다니면서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아직도 나이브한 평화 타령을 계속하고 있냐.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오펜하이머가 자꾸 그 자기의 주장을 반복을 해대니 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때 그 하던 반대 오펜하이머 목소리가 약간 자신의 양심의 소리라고 저는 느끼긴 했거든요. 원래부터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 개발에 끌려 들어간 것 자체가 당연히 전쟁광도 아니었고 좀 사는 집안의 인텔리 출신으로서 그렇게까지 뭐 절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이 사회적으로 드러내보고 싶은 선은 충분히 달성을 했고 이제는 그 양심의 소리가 더 커지면서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 이 청문회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래서 조금 보니까 몇 가지 갈등 라인들이 보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공군과 오펜하이머를 등에 업은 육군.
오펜하이머가 반핵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전략핵,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걸 반대했고 사실은 전술핵 강요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 내 이 갈등선이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핵무기라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을 하면서 또 어떻게 전쟁을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판도가 다 바뀔 것이다. 이제 핵은 필요 없다. 큰 대포 가진 전함이 멀리 바다 꾸역꾸역 가서 대포로 위협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원자폭탄 한 방이면은 그냥 침몰할 텐데 돈 많이 드는 핵은 필요 없고 이제는 공군의 시대다. 핵무기 싣고 가서 떨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군을 밀어줘야 되고 해군은 축소해야 돼. 그래서 해군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요. 근데 육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사단, 군단, 야전군 이렇게 많이 뭐가 필요해? 공군이 다 쓸어주면은 가서 이제 쫙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잔적들만 치우면 되지. 그러다 보니 이 서로가 자신의 논리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과학자들을 끼고 선전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공군 같은 경우는 큰 게 좋습니다. 아주 강력한 핵무기로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에드워드 텔러 같은 이런 수소폭탄 과학자들이 든든한 뒷배였고 육군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오펜하이머가 딱 포지션이 좋은 겁니다. 특히 이제 오펜하이머가 내세웠던 거는 전략 핵무기는 불필요한 민간인의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인도적으로 절대 쓸 수 없고 써서도 안 되는 무기입니다. 다만 그래도 소련의 위협은 현실이니 전술핵, 군인만 살상하는 무기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당시에 냉전 시대가 되면서 소련군이 독일 대평원을 가로질러서 거대한 전차군단이 밀려온다는 시나리오가 널리 퍼지던 시절이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이 철의 폭풍이 밀려올 때 거기에 적당한 수준의 원자폭탄 좀 떨궈줍시다. 뻥 터트리면 뭐 연대 하나 날아가고 사단 하나 날아가고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이즈도 작은 폭탄들, 그래서 포탄이라든가 아니면 좀 작은 미사일이라든가 육군이 다룰 수 있는 무기에 넣을 만한 무기를 원했고 이게 딱 육군의 입맛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죠. 육군 쪽으로. 예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텔러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요.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텔러 영화를 한번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헝가리에서 왔잖아요. 제가 텔러의 글을 좀 찾아봤어요. 너네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박해도 받았고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거기서도 핍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난 안다. 니네 뭐 미국에서 태어난 니네가 뭘 알아.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거기서도 이제 수소폭탄 관련돼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는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과학자들이 크게 나뉘어지는 물리학계에서도 큰 사건이었죠. 그 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확 평화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 아니면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액션을 취한다는 쪽으로 나뉘어갔고 아무래도 텔러 같은 분들은 좀 약간 현지에서 성공해보고 싶었는데 헝가리도 반유대계 정서가 늘어나면서 80쯤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자기가 뭐 막혔던 그 울분과 서름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쯤과 공산주의 양쪽에 다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니들이 뭐라고 하건 그 양심 따질 때가 아니다 해서 꿋꿋이 밀고 갔던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비열한 측면도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게 워낙 좀 지나치다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뒀죠. 그래서 네. 컨트로버셜한 인물로 많이 꼽혔었습니다. 동료들을 배신한 저 배신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죠. 못 받았죠. 네. 감히 뭐 텔러한테 줄 엄두를 못 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 대부분 다 받았는데 오펜하이머하고 텔러는 못 받았어. 네, 참 그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스트러스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오펜하이머를 약간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고.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메카시즘 광풍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복수극의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격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트로스죠. 스트로스는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중요 인물로 대두되긴 했지만은 학력이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분이 뭐 이것저것 원자력에 대해서 떠드니까 거기서도 오펜하이머의 좀 안 좋은 성격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가 스트로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여러 네네. 군데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핵 분열되는 거 말고도 우리 암 치료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이제 부산물로 많이 나오니까 수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스트로스만 반대했거든요. 그거 갖고 핵폭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오펜하이머 보기에는 한심한 거지. 그죠 뭐
핵폭탄 만드는데 망치도 필요하고 야, 뭐도 필요하고 오펜하이머의 그 여러 가지 수려한 언변 속에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고 사실 스트로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또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도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 차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둘 다 성공한 유대인이긴 했지만은 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유대인 정체성을 간직한 채로 맞아요. 이 험한 바닥에서 차별을 딛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잘 안 드러내죠. 맞아요. 시온주의하고도 뭐 영 상관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저놈은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다 내팽개치고 좋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출세했지. 네, 언제 널 손봐줘야겠다. 그때 딱 치고 들어온 게 공산당을 때려잡아야겠다고 생각하던 FBI였죠. 아까 이런 원자력 스파이들을 잡아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베네나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소련으로 가는 수많은 암호 전문들을 해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소련이 보안에 신경을 써갖고 안 깨질 줄 알았는데 해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한 푹스도 꼬리가 잡혔고 오펜하이머도 확증은 없지만 주변 인물들이 그렇죠. 스파이 짓을 많이 했다. 이러면은 오펜하이머 사상검증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서 너 한 번 당해봐라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 혹은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부분까지 뭐 예전 연인과의 어떤 불륜 관계라든지 정말 뭐 추잡한 부분까지 다 예, 건드리죠. 그거까지 다 건드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불법적인 도청이라든지 혹은 이제 발췌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을 뭐 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추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당시에 수소폭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소련도 당연히 수소폭탄 만들 거고 중국도 하고 뭐 여러 국가들이 막서 암스 레이스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오펜하이머의 뜻이 관철이 돼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계획이 좌초가 됐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소폭탄까지는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그 동력을 입은 상황에서는 그 막다른 길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쪽에 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때 중지를 했으면은 다른 나라들이 그럼 수소폭탄을 개발 못했겠느냐?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은 원리가 다르다는 것 정도. 그건 나 들었어요. 그 정도는 들었어. 네, 원리가 다릅니다. 이게 원자폭탄은 핵 분열에 의한 것이고 수소폭탄은 핵 융합. 큰 원자핵이 아니라 작은 원자핵, 수소의 원자핵을 합쳐서 만드는 건데 그 남녀가 사귈 때는 재밌다가도 네. 서로 결혼하고 한 집안이 될 때는 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서로 양보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쵸, 덜어야 될 게 뭐 좋아하던 취미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자기 생활 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극이 같은 양성자들을 꽉 다시 뭉쳐서 아까 그 강력의 장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이 서로 약간씩 포기하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핵융합 반응을 점화시키려면은 온도가 1억도 넘게 올려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갖가지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돌파구를 찾은 게 이 텔러와 울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발한 거 이건 소련은 정말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하잖아요. 소련은 놀랍게도 스파이들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합니다. 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 아. 근데 사하로프 박사가 나중에 고백하기는 그 당시에는 자기도 뭐 이걸로 지구가 파멸하고 어쩌고 그런 거 생각 없이 독일에게 당한 것처럼 미국에게 또 당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죠. 다수에겐. 힘의 균형을 찾아줄 수소폭탄을 손에 쥐어야 돼 하는 그 일념으로 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소련도 안 했을까요? 저는 소련의 천재들은 분명히 그걸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또 핵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또 나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다 멈춰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펜하이머 이야기를 해갖고 정말 물리도 갔다가 정치도 갔다가 몇 시간 한 거예요 우리? 2시간이요? 야 진짜 오래 했다.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카이스트 갈 걸 그랬어. 나 오늘 다 알아들었어.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수다 떨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